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보다도 높은 곳을 차로 달려야 한다면 과연 지나갈 수 있으신가요? 저는 높은 곳을 그닥 무서워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면 조금 망설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다리, 바로 중국의 화장협곡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높디 높은 대교의 건설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다리가 세워진 곳은 해발 625m의 협곡 위, 말 그대로 절벽과 절벽을 잇는 구조물이죠. 롯데월드 타워를 실제로 보면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실에 갔을 때 롯데월드 타워를 처음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는 555m인데 화장협곡대교는 이것보다 70m 높은 곳에 지어졌죠. 이렇다 보니 설계부터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양 끝에 위치한 주탑 사이의 거리만 약 1.4km 정도였고 중간에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 하나 없이 순수하게 케이블로만 다리를 매달아 놓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이 때문에 설계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먼저 하늘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다리가 놓인 협곡 지형에서는 바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강풍이 불어닥치기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난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협곡 지형의 특성이죠.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다리를 지으려면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한 계산 하나만 잘못해도 다리 전체가 흔들리거나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다리를 설계할 때 풍동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풍동 실험은 실제 다리를 축소한 모형을 거센 바람이 부는 환경에 넣고 진동이나 공기 저항, 구조물의 반응을 측정하는 과정인데요. 이 실험 결과를 실제에 반영해서 다리 구조는 끊임없이 보완됐죠. 하지만 설계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로 다리를 짓는, 즉 시공이었죠. 설계는 아무리 복잡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산하고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실제 절벽 위에서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허공을 건너는 일을 해야 했죠. 보통 다리 공사를 할 때 크레인이나 거치 장비로 자재를 옮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는데 바로 땅이 없다는 점이었죠. 양쪽이 625m의 낭떠러지로 갈라져 있어서 장비를 고정할 수 있는 땅조차 없는 상황. 그래서 선택한 건 절벽 양쪽에 케이블을 걸고 그 케이블 위를 따라 자재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다리를 조립한 셈이죠.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케이블의 장력과 구조물의 무게 분산, 그리고 기온에 따른 수축과 팽창까지 전부 계산해서 시공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다리 전체가 비틀리거나 조금 더 과장하자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신중히 만들기 위해 공사 기간을 오래 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대교의 공사는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 다리의 개통을 2025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 무조건 3년 안에 완공시켜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정밀도는 유지해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건설이 진행됐죠.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작업자들은 매일 아침 생명을 걸고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갑니다. 아래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협곡이고 바람도 휘몰아치는 상황. 이렇게 높고 불안정한 작업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특성상 이런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여기에 이렇게 높은 대교를 설치해야 했을까요? 보통 이런 대형 인프라는 도시의 중심지나 주요 산업지대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화장협곡대교가 지어진 곳은 중국의 구이저우 성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곳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산악지역이죠. 사람이 적게 사는 건 당연했고 경제개발도 늦은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이저우 성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성 중 하나였죠.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이 거대한 대교를 놓기 위해 4천억 원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다리의 길이가 약 3km 정도 되니까 단순히 나눠보면 1m에 1억 3천만 원씩 쓰면서 다리를 놓은 것이죠. 물론 교통을 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맞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 협곡에서 협곡을 넘어가려면 차로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이 다리가 개통되면 단 1분이면 건널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쯤을 기점으로 절대 빈곤 퇴치를 선언합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 그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깔고 철도를 뚫기 시작합니다. 내륙의 균형 개발은 중국 정부의 오래된 숙제였고 동부 연안과 서부 내륙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이렇게 거대한 상징이 필요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단순히 경제만 성장해서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까지 기술과 자원을 투입해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 지역도 국가의 일부다 라고 전 국민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화장협곡대교 역시 이런 상징 중 하나인데 가난한 지역까지 다리와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을 신경 쓰겠다는 의지이죠. 실제로 중국 언론에서도 이 다리를 두고 국가가 주민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이저우성은 중국 서남부 내륙의 핵심 관통지입니다. 티베트나 미얀마, 라오스나 인도 등 국경과 가까운 지역을 연결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이 다리는 단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게 아니라 서남부 전체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셈입니다. 중국은 요즘 내수순환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부에서 생산과 소비를 순환시키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내륙의 단절입니다. 해안에 있는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은 잘 연결되어 있지만 산악지역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릅니다. 빈곤 퇴치도 좋고 동서 간 빈부격차 해소도 좋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높이의 지역을 찾아 안전하게 다리를 지으면 되는데 굳이 600m가 넘는 협곡 위를 가로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엔 중국 특유의 보여주기식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륙의 기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산샤댐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며 199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6년에 완공됐죠.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입니다. 기존 베이징에 있던 공항이 포화 상태가 돼서 지은 공항인데 이 공항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DDP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 화장협곡대교를 짓기 전에 세계 최고 높이의 다리라는 타이틀도 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이저우성의 한 협곡에 있는 두거대교라고 불리는 다리인데 지상에서 다리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565m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화장협곡대교보다 약 60m 낮은 위치이죠.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 최고 타이틀에 계속 집착하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국가 브랜딩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기술 강국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단순히 GDP 같은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즉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인프라에선 항상 세계 1위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화장협곡대교 역시 그런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세계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드론이나 철도는 물론이고 건축이나 인공지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베끼는 것도 많습니다. 생성형 AI인 딥시크도 챗 GPT를 베꼈다는 의혹이 돌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베꼈다는 논란이 있죠.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이미 중국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고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속도 역시 놀라울 정도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그 이면엔 위험한 그림자도 있는데 기술은 앞서가지만 신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건물은 왠지 빨리 무너질 것 같고 중국에서 만든 기술과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니까 말이죠. 중국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을 세우고 극한을 시험하며 세계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기술은 비로소 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화장협곡대교가 높고 멋진 구조물이 될지 아니면 무너지는 다리의 상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화장협곡대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